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헌원은 여러 번 싸워 천왕에게 패하고도 군사를 더욱 크게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헌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싸울 때마다 졌다고 그러는데도 끝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를 헌원을 따르는 무리도 상당히 강하게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헌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치우천왕의 위대함도 있지만 헌원도 대단한 인물이어서 73번이나 싸워서 73번을 졌지만 73번을 싸우는 게 아무나 됩니까? 대단한 인물인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헌원은 중국인이 아니라 지금 중화민이 아니라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사람 중에 한 인구 토착민입니다. 동북아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배달을 본받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본받아, 우리나라를 본받아 무기와 갑옷을 많이 만들고 누가? 헌원이 이제. 헌원도 이제 치우천왕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달을 본받아 무기와 갑옷을 이들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 진암고를 만들어 감히 싸움마다 출전하였다. 이에 천왕께서 불같이 진노하여, 치우천왕이 불같이 진노해서 화가 나서 형제 종족으로 하여금 대격전에 힘써 싸우게 하여 위험을 확고히 세우셨다. 헌원의 군사로 하여금 감히 추격하거나 습격할 놈들을 내지 못하게 하시고 더불어 대전을 치러 한바탕 몰아쳐서 휩쓸어 버리신뒤 비로소 싸움을 그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빨간 글씨로 제가 크게 놨습니다. 우리 배달을 본받아 황제 헌원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같은 우리 동북아 쪽에 있었지만 그쪽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 때 뭐로 만들었느냐? 나무와 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싸웠는데 여기는 이미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창과 이런 것들을 다 쇠로 만들고 화살도 쇠로 만들어서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그 우위에 있어서 계속 싸우면 졌는데 이들도 본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헌원도 우리 배달을 본받아서 무기와 갑옷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진암고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암고. 이 진암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얘기하면 진암철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방향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진암고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치우천왕은 쇠로 된 무기와 갑옷이 있었고 진암고도 있었던 겁니다. 이 진암고도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본따서 이들이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가니까 이제 치우천왕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하면 기술 유출이 된 거죠. 기술 유출이 되니까 이제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속 싸워서 그래도 치우천왕이 이겼다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효화신지, 우리가 본받는 데는 얘기거든요. 나의 신시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이 신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달국의 수도가 신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도,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살고 있었던 그 신시 지역에 있는 것을 본받아서 본받으려잖아요, 그죠? 본받아서 병갑을 만들고, 쇠로 된 것들 오복과 투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암고도 만들어냈다. 그래서 다시 또 싸우기 시작을 했다. 그 내용을 여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본받았는데 뭘 받았느냐? 병갑을 만들고, 진암고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싸움에 불 붙여서 치우천왕한테 대들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사마천 4기에 우리가 치우천왕과 헌원이 싸우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이 싸움입니다. 우리 장수 치읍이라는 자가 급히 공을 세우려다 불행히도 전쟁터에서 죽었다. 4기에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한 규절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치우가 헌원한테 져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치읍이라는 장수가, 이름이 비슷한 장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보고 치우를 죽였다고 왜곡을 시켰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께서, 치우천왕입니다. 치우천왕께서 진노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새로 비석 박격기를 만들어 진을 치고 나란히 진격하시니 적진이 마침내 대항하지 못하였다. 이에 정예병을 나누어 파견하여 서쪽으로 예와 탁을 지키게 하시고 동쪽으로 회대를 취하여 성읍을 만들어 헌원이 동쪽으로 침투할 길을 막았다. 서쪽에 있었다는 건 아까 계속 나왔죠. 서토지방에 있었던 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왕께서 부흥하신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진실로 길이 남을 찬란한 위엄이 후세인의 가슴 속에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건 뭐 일반적인
뭐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치우비라는 인물에 대한 거가, 그러니까 치우천왕과 치우비는 다른 인물이다. 근데 치우천왕이 헌원한테 진 게 아니고 치우비라는 장수가 그 전투에서, 전쟁이 아니라 일개 전투에서 진 걸 가지고 치우가 헌원한테 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건 역사의 왜곡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럼 황제 헌원이 어떤 사람이냐?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뒷부분에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황제 헌원은 성은 공손입니다. 성이 공손이고 이름이 헌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손 헌원입니다. 공손하지가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치우천왕한테 계속 대들었으니까 공손하지 못하죠. 더구나 제후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중국은 태오보키 염제신농과 함께 이 황제 헌원을 3대 성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만에서도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황제 헌원을 중국 한족의 실질적인 시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족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황제 헌원을 자기들의 시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태백일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태백일사에서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의 혈통은 웅시족 후손인 황제, 그리고 황제 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 헌원의 혈통은 웅시족 후손인 웅시라는 겁니다. 예.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사마천 사기에도 안 나오고 다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 황제 헌원의 혈통은 뭐다? 웅시족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전의 아들이라는, 소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별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소전과 소호라는 분이 있는데 형제인데 이 때에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나눠져서 이 황제 헌원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만 관경 봉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태백일사에 나오는 겁니다. 신농국의 유망, 신하인 소전의 별파로 공손이 있는데 짐승을 잘 기르지 못하여, 누가? 황제 헌원이 짐승을 잘 기르지 못해서 헌구에 귀양 갔다. 그냥 내쫓겼다는 겁니다. 귀양을 가서 살았다. 황제 헌원의 족속은 모두 그 후손이다. 그럼 이 신농국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완전히 한 나라로, 우리나라도 한 나라로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걸 예를 든다 그러면 미국은 연합국이잖아요. 여러 나라가 모여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이때도 신농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천하,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 천하에 신농국이라는 거를 부분적으로 제후국처럼 이렇게 띄워서 준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왕이 누구냐? 그 왕이 유망입니다. 유망의 신하가 소전입니다. 소전의 자식이 바로 황제 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신농국, 그러잖아요. 염제신농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황제 헌원, 염제신농, 그 다음에 태오보키 이렇게 세 분이 중국 쪽에서 자기들이 신하로,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염제신농이 관련이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신농국입니다. 이 신농국의 왕이 유망이에요. 거기에 신하가 소전이고 이 소전의 그 일파의 자식들이 염제신농이라고, 염제신농의 자손이 되고 염제신농의 또 자손이 누구냐? 황제 헌원입니다. 그걸 자세히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지금 그 우리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환단고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염제신농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하나 빼먹었네, 진짜. 하나 빼먹었네. 요 염제신농 밑에, 요 밑으로 내려와서 누구냐면 저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황제 헌원. 황제 헌원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가 황제 헌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치우천왕하고 같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황제 헌원이 어떤 사람이냐? 고시씨의 후손입니다.
이건 지금 환단곡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시 씨의 후손입니다. 이 고시 씨는 누군지 잘 아시죠? 환국의 주곡 담당관 했던 사람. 우리가 고시술 해야죠. 고실에, 고술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3번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 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농사의 신이었던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혜택을 받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감사하는 그 의례 중에 하나가 고수례인데, 그 고수례를 만들어내게 한 그 담당 그 본인이 바로 고시 씨입니다. 이 고시 씨의 후손이 소존과 소우가 있는 겁니다. 그 소존과 소우 밑에 염제신농이 있는 거고, 예. 염제신농 밑에 태후복희가 있는 겁니다. 태후복희가 아니라 황제헌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제헌원의 자손들이 바로 강태공 중에도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고, 그 강태공의 그 후손들이 바로 강씨의 시조라고.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지금 환단곡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이것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데, 어쨌든 환단고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환단고기에서는 이런 계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종합만 해놓은 겁니다. 종합만. 예. 유망. 유망은 아까 제가 저 앞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망은 신농국의 8대 후손입니다. 신농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8번째 되는 왕이 유망입니다. 염제신농씨가 씌운 신농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8대 유망에게 이르러, 요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환단곡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염제신농에 의해서 세운 나라가 신농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염제신농에 의해서 어떤 중요한 이름하고도 연결이 됐던 것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럴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대 유망에 이르러서 정치력이 이제 쇠망해져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치우천왕한테 쫓겨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치우천왕에서 사망이 되자마자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황제헌원입니다. 근데 황제헌원은 누구냐? 염제신농이 세운 신농국, 이 신농국의 제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이 제후되는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왕 있잖아요. 유망을 황제헌원이 죽인 겁니다. 죽이고서 거길 세력을, 그 나라를 이렇게 이제, 그 나라는 망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치우천왕한테 도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헌원은 누구냐? 치우천왕이 다스리던 신농국의 신하였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나라를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같은 이제 제후국이라고 그래도 치우천왕 입장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나라를 그냥 전멸시켜 버리는데, 전멸시켜서 유망이 죽은 겁니다. 유망이. 네. 유망이 죽자 그 유망의 자리를 누가 꿰차고 들어갔다? 황제헌원이 꿰차고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태백일사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황제헌원에 대한 얘기가 아주 상당히 기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치우천왕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소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황제헌원이 차지하고 있는 양은 상당히 큽니다. 그건 아마 황제헌원이 중국 중화민족 쪽, 중화인들에 의해서 떠받들여주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중화민국의 시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치우천왕의 진짜 본통, 적통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공헌원 창일 대요지도 계례학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서 헌원 창일 대요, 이 무리들이 계례 모두가 와서 배웠다는 겁니다. 뭘 배웠다? 그 내용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공공헌원 창일 대요의 무리가, 이 무리가 여러 명, 이제 대표적인 중화 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게 동이족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지금 중화 쪽에서 우리 역사를 뺏어가서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무리가 찾아와서, 이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하나 헌원도 들어있습니다. 헌원도 찾아와서 자부 선생에게 배웠다고 이렇게 나와요. 자부 선생한테 배우는데, 여기서는 역학이니 뭐 주역이니 이런 거를 배웠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도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히, 비교적 자세하게 황제헌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치우천왕 능이 지금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치우천왕에 대해서 우리 민족들이 좋게 보는 건 당연한데 서방 한족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화 쪽의 사람들까지도 추앙한다는 내용을 여기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한서지리지에 따르면 치우천왕의 능은 산동성, 동편군, 수장현, 골향성에 있으며 높이는 7장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가 환단고기를 역사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대에 주민들이 항상 10월에 제사를 지냈다. 반드시 붉은 기운이 진홍색 비단처럼 뻗쳐 이를 치욱이라 불렀다. 치욱이 생긴 모양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영웅적인, 여기 치우천왕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분의 영웅적인 기백은 보통 사람과 아주 달라 수천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헌원은 이후 세미해졌고 유망도 따라서 영구히 몰락하였다. 치우천왕의 웅렬하심은 대대로 세상에 떨쳤다. 특히 유주, 청주 지방에서 명성과 위엄이 지속되어 헌원 이래 대대로 스스로 불안하여 그 치세가 끝날 때까지 베개 베고 편안히 잠을 잔 적이 없었다. 누가? 황제 헌원의 그 후손들, 그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치우천왕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 실려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는 상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치우천왕의 능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치우천왕의 정상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환단고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적어놔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왕에 대한 얘기는 이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치우천왕 있는 그대로 치우천왕이라고 얘기하고 자우지천왕이라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몇 대 천왕 얘기할 때는 자우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우환웅이라고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청구시라고도 나옵니다. 치우천왕에 대해서. 청구는 지역명이기도 하고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딘 청구시라고 진짜 나와 있습니다. 치우천왕을 청구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와 치우천왕과의 중요하게 연결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청구라는 지역이 이 치우천왕을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이름으로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는 대가리라고 나옵니다. 치우천왕을 대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큰 대자에 더할 가자에 이로울 자, 크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아마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도깨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로. 근데 저는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도깨비라는 얘기가 나쁜 뜻이 아니랄 거라는 것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치우천왕을 좋게 무튀기 써다 보니까 도깨비인데 그 원래의 그 본질적인 뜻은 우린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이건 제 개인적인 진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국.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동국으로 오면 변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고대의 동국은 문화국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동이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이족. 그럼 동쪽에 사는 이족을 얘기하는데 이걸 오랑캐라고 적었는데 오랑캐도 사실은 본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낙후된 종족이나 그 나라 사람들을 얘기할 때 오랑캐라고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랑캐라는 뜻은 다른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랑캐는 우리 안에 해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오랑캐까지 연결이 됐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오랑캐란 뜻이 다른 나라 사전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우리의 그 이자를 쓸 때, 그 큰 대자에 활궁자를 쓸 때 그것을 오랑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랑캐란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로 지금까지 이어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것이 이제 변질이 언제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조선 5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주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면 말씀드립니다.